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원주택 들어갈 때는 환상이고 나올 때는 현실이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원생활 나오는데 3년 걸렸습니다. 진심으로요. 처음엔 그 말이 과장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 속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자연 속에서 조용히 나무도 심고 텃밭도 가꾸면서 살고 싶다고. 하지만 막상 그 삶에 발을 들이고 나면 전원 생활은 그렇게 로맨틱하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이야기, 그리고 지인들의 생생한 전원주택 실패담을 바탕으로 전원주택의 진짜 현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수천만 원, 어쩌면 수억 원의 손해를 피하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60대 중반, 평생 성실하게 회사 다니고 은퇴 후엔 조용히 아내와 전원 생활을 하겠다는 꿈 하나만 품고 전원주택을 지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사 온 지 2해를 못 채우고 결국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 진짜 나가고 싶다. 그런데 못 나가. 팔리지도 않고 나갈 수도 없어. 이게 그냥 감옥 같아. 내가 만든 감옥.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 번쯤 도시 떠나 자연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파트 속 콘크리트 벽 대신 숲과 마당, 윗집 소음 없는 평온한 생활, 텃밭과 햇살, 새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하루. 전원주택은 그런 그림 같은 삶을 떠올리게 하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전원 생활을 시작했다가 3년 만에 탈출한 사람들, 5년을 못 버티고 다시 아파트로 돌아간 사람들, 그리고 10년 넘게 버티며 나는 왜 여기에 남았나 되묻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전원 생활의 낭만 뒤에 숨겨진 7가지 진실을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 10년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전세로 먼저 살아보자는 말의 함정. 전세로 먼저 살아보면 전원 생활이 나한테 맞는지 알 수 있어요.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실제로 이 말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박은영 씨 부부는 충북 제천의 한 전원주택 단지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살아보고 결정하자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6개월 만에 퇴거를 원하자 집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증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다른 사람이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4개월 동안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전원주택 시장은 도시처럼 유동성이 높지 않습니다. 전세 매물도 적고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러니 결국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체험이라는 생각으로 전세로 들어간 사람은 집을 꾸미지도 않고 정성도 들이지 않습니다. 그 집이 마음에 들 리가 없죠. 결국 단점만 크게 느끼고 도망치게 됩니다. 물소리 하나, 바람결 하나에도 예민해지고 이래서 못 살겠다는 판단이 점점 더 빨라집니다. 이런 식의 체험은 전원 생활을 진짜로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집을 사는 것처럼이 아니라 살아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짧은 여행처럼 다양한 지역을 며칠씩 머물며 몸으로 직접 느껴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일지 모릅니다.
두 번째, 옆 부지가 공사 중단. 그 순간부터 내 일상도 중단된다. 김용호 씨는 남양주 외곽의 단지형 전원주택을 분양받았습니다. 옆 부지가 아직 공사 중이었지만 곧 지을 예정이라는 말에 별 의심 없이 입주했죠. 하지만 그 옆집은 1년 넘게 공사 재개가 되지 않았고 쌓여있던 자재들은 점점 녹슬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밤에는 불도 없고 누가 들어왔는지 감시도 어려워졌습니다. 아내는 무서워서 밤마다 불을 켜고 잤고 아침마다 바람에 날리는 자재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단지형 전원주택은 하나가 멈추면 전체가 멈추는 구조입니다. 하나의 미완성 주택이 그 지역 전체의 분위기와 인상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죠. 처음엔 단지 안에 몇 채가 먼저 지어지고 이후 순차적으로 다른 부지도 개발된다는 설명을 듣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옆 부지가 텅 비어 있거나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쪽에 자재만 쌓여 있고 인부도 오지 않는 그 풍경이 결국 내가 매일 마주하게 될 창밖 풍경이 됩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루하루가 기다림이 아니라 체념이 되어버리죠. 단지 전체가 멈춰버린 듯한 그 적막함 속에서 내 집마저 정체된 공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옆집이 관리되지 않으면 내 집도 지옥이 된다. 최경자 씨는 인생의 낙원이라 믿고 귀촌을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전원주택은 아름다운 한옥 스타일의 조경까지 선본 멋진 집이었죠. 하지만 옆집은 4년째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세컨하우스로 쓰이다 관리가 중단된 집이었는데 지붕은 기울어지고 외벽은 검게 변하고 잡초는 마당까지 뻗쳐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벌레. 고양이도 쥐도 그 집을 터전 삼아 몰려들었고 그 벌레는 결국 그녀의 집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전원주택을 구할 땐 이웃집이 빈집인지 얼마나 오래 비어 있었는지 소유주는 누구인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세요. 실제 거주율이 높은 마을을 선택하고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사람 없는 동네 결국 나도 떠나게 된다. 전원 생활의 핵심은 조용함이 아니라 고립되지 않은 조용함입니다. 정명수 씨는 경남 산청의 작은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마을엔 집이 10채 정도 있었는데 2년 사이에 6채가 비어버렸습니다. 요양원, 이사, 매물 미매각,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불빛 하나 없는 골목, 주말엔 말소리도 없는 동네, 비가 오면 고양이 발자국만 보이던 마당. 사람이 없는 조용함은요, 어느 순간 두려움이 됩니다. 먼저 마을의 거주자 비율, 실제 불빛이 켜지는 집의 수, 커뮤니티 활동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세요. 도심 접근성이 있고 인구 흐름이 있는 지역을 우선 고려하십시오. 다섯 번째, 개발 계획. 그건 계획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곧 도로 납니다라는 말에 전원주택을 삽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도로는 나지 않고 결국 땅값은 그대로고 되팔기도 어려워집니다. 도시의 개발 계획도 변경되는데 시골 마을의 개발은 더 취소되기 쉽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확정 고시가 된 도면을 구청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말만 듣고 투자하면 수천만 원을 날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크고 예쁜 집, 관리 지옥의 시작입니다. 전원주택은 내 손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잔디, 창문, 페인트, 난방, 청소, 해충 방제까지 모든 게 내 몫입니다. 특히 큰 집을 지으면 사용하지 않는 공간도 관리해야 하고 전기료와 수도료는 몇 배가 됩니다. 집을 크게 짓지 마세요. 내가 실제로 사용할 공간 중심으로 단층, 에너지 효율 좋은 구조로 설계하세요. 7번째, 전원생활. 너무 늦게 오면 치유가 아닌 노역이 됩니다. 전원생활은 체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잡초 하나 뽑는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텃밭물 주는 일도 이젠 무릎이 아파 10분을 못합니다. 70세 이후 귀촌하신 분들 대부분이 몸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가능하다면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전원생활을 시작하세요. 도시 인프라와 가까운 지역을 선택하세요. 자연만 보고 고르면 불편함만 남습니다. 전원생활은 낭만과 현실 사이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가장 쓰라린 실패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정보와 준비에서 나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미래에 작지만 큰 울타리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전원생활은 집을 고르는 게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면서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잘 보낼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노후에 어디서 살 것인지는 요즘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대개 50대까지는 은퇴 생활비 등 재정적인 준비에 치중해 오다 그 이후부터는 거주지 문제로 관심사가 옮겨지게 됩니다. 사는 곳에 따라 고령자의 삶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던 내 집에 계속 살지 여부부터 이사한다면 어디로 갈 것이며 집 크기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등 고민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노후에 살 집으로는 어떤 집이 적당할까요? 젊어서 한치 앞을 모르고 마련했던 내 집, 불편해서 옮기고 결혼 후 옮기고 아이가 생겨서 옮기지는 않았나요? 노후에는 자신의 보금자리를 젊었을 때처럼 자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시에서 복닥거리며 살아왔는데 노후엔 고향이나 한적한 시골에 가서 여유롭게 전원 생활하며 살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사는 취향이 각기 다르고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은퇴자들이 흔히 말하는 노후의 집에 대한 로망은 공기 맑고 경치 좋은 전원에 예쁜 집을 짓고 파란 잔디가 깔린 넓은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는 장면입니다. 대도시 인근에는 그림 같은 전원주택들과 타운하우스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장애 요인 때문에 전원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촌한 사람 중에 잡초와 벌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야말로 직접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 것이 바로 전원 생활인데요. 최근 들어 50대 이상 시니어 분들 중 세컨하우스로 전원주택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전원주택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요건들을 잘 모르고 무턱대고 주택을 구매하여 사는 내내 돈도 잃고 마음도 다쳐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노후에 살기 좋은 곳을 고르는 방법을 알고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전원 생활은 젊었을 때 하는 것이 좋고 나이 들면 모든 것이 편리하게 갖추어진 도시 생활이 더 낫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연이 좋다고 무턱대고 전원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은퇴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정한 다음 그에 적합한 주거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집이란 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작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 그 과정들을 모두 확인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살기 좋은 곳과 행복한 노후의 필수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환경. 새로운 곳에서 인간관계와 사회활동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기존의 지역 주민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곳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원이나 모임 같은 곳에서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교류를 한다면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것은 물론 우울증까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최소 10평 미만의 집은 피하기. 원래 아이를 키우는데 적합했던 집도 아이가 독립해서 분가하면 노부부에게는 너무 넓은 집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작은 집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10평 미만의 초소형 주택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나이 들면 초소형 주택의 장점이 많다면서 소개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이고 저도 나이 들면 관리하기 어려운 큰 집보다 적당하게 작은 집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부부끼리 혹은 혼자서 산다고 너무 좁은 집은 주거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불필요한 짐은 모두 비워내고 몸만 누일 수 있고 편하면 좋은 거 아니야 하는 마음에 10평 미만의 너무 작은 규모의 집을 선택하면 짐을 버리고 줄일 건 다 줄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들을 넣고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가기에는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집이라 해도 부부 각자가 방을 하나씩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질 좋은 수면이 노화 방지의 최고의 명약이기 때문입니다. 곁에서 들리는 코 고는 소리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부부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원할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보건의료시설 접근성. 나이가 들면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다는 슬픈 말이 있듯이 고령자가 되면 병원에 갈 일이 매우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병마와 싸워야 하는데 몸이 불편해 운전은 어렵고 자녀에게 매번 부탁하기도 힘드니 큰 병원에 인접한 곳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이 멀리 있어 제때 치료를 못 받게 된다면 크나큰 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료시설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병원에 가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위급한 상황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편리한 대중교통. 이동하는데 체력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덜한 곳인지,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는지, 교통 및 편의시설 접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생활 반경이 좁아지고 먼 거리 외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트나 병원 등 자주 가야 하는 장소는 걸어갈 수 있는지, 걸어갈 수 없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문화시설. 오랜 직장 생활을 끝내 은퇴 이후에는 비교적 시간 여유가 늘어나 무료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쇼핑센터나 문화센터가 잘 갖춰진 곳에서 거주한다면 쇼핑, 공연, 관람 등 다양한 문화 생활을 할 수 있고 취미도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적절한 문화 생활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6번째, 치안 상태. 폭력 범죄, 절도 범죄 등 고령자 대상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거지를 정할 때는 주변 CCTV 등 치안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선택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에 살게 될 경우 노인들은 계단이나 문턱의 위험이 없는 집이 좋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보행 보조기, 휠체어를 사용할 경우를 감안하여 2층 이상의 주택이라면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평생 꿈이던 1층의 상가를 낀 주택을 마련한 분이 무릎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릴 수가 없어 정작 자신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면 아름다운 공원이나 조용한 주택가를 끼고 있는 지역을 선택한다면 고즈넉하고 아기자기한 동네를 산책하며 아쉬움을 달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라면 자연을 집 안으로 옮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꽃과 채소를 가꾸고 수족관까지 만든 집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출가시켜 넓은 공간이 필요 없을 때 집의 평수를 줄여서 부부만의 스타일로 집을 꾸미는 것도 좋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거실을 북카페처럼 꾸며서 집안에서 커피와 독서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도시 생활을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번거롭게 느껴지는 중요한 절차들을 거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동거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동반자와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주거 조건을 갖추어도 그 집이 결코 평온한 보금자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집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멋지게 꾸민 넓은 집에 잔디가 파랗게 깔린 마당과 텃밭은 끊임없는 관심과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집을 가꾸는 자체를 즐기는 성격에 건강한 몸이라면 아무 문제 없지만 겉보기에 멋진 생활만 동경하고 큰 규모의 집을 관리하려면 집의 노예가 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광활한 자연이 다 내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거주하는 공간은 작은 집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입니다. 크고 넓은 집보다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공간이 더 많은 행복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만난 이웃과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갈등 때문에 귀촌 생활이 괴로운 나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우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주거 환경은 생의 마지막을 보낼 곳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주 간병도우미의 원룸을 준비하는 것도 양로원에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잠시 왔다 가는 소풍이라고 했습니다. 벤 한 대로 유랑하면서 자신만의 공간 2평으로도 자유로운 삶을 꿈꿀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느 지역 어떤 집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행복한 시간으로 그 공간을 채워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버리고 갈 집이니까요. 이렇게 노후에 살기 좋은 주거지 환경을 고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시설 및 편의시설, 교통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주거지를 고르신다면 노후에 정말 여러모로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중년분들은 은퇴 이후에 어디에서 사는 것을 제일 희망할까요?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노후에 희망하는 주거 형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분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주거지 주변 환경 중 병원의 유무를 첫손으로 꼽았습니다. 은퇴 후 주거지를 고를 땐 병원 이용과 쇼핑이 편리해야 하고 노인형 여가 생활이 쉽고 자녀들이 찾아오기도 쉬워야 합니다. 여기에 작은 소일거리를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죠. 더불어 대형마트와 운동시설 등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과거보다 줄어드는 추세지만 전원 생활을 꿈꾸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는 각각 12,411가구, 31만 8,769가구로 전년 대비 13.5%, 12.3% 감소했습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귀농귀촌 가구가 증가했으나 지난해 도시 지역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원 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의 추구, 교통 발달로 인한 접근성 증대 등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생활하기가 생각보단 녹록지 않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과거에는 귀농귀촌이라 하면 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귀농을 생계와 연결짓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시골로 이주한 도시민 대부분이 직접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등 경제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가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평생 풀 한 번 베어보지 않다가 갑자기 떼약볕 아래 농사를 짓다는 건 중노동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착의 실패에 역귀농 귀촌하는 비율이 정부 통계상으로 10%에 그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귀농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귀농 생활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최근엔 도시와 시골을 오가는 셔틀 거주족이 늘고 있습니다. 일주일 중 전반부는 도시에서 살고 후반부는 시골에서 귀농 생활을 하는 시기입니다. 도시에 자기 집을 두고 지방에 1년짜리 전세를 구해 살다가 전세 기간이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며 전국을 돌아다니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귀농의 위험 관리 차원으로 보여집니다. 몇 년 전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경제적 여건과 건강, 사고방식에 따라 선택은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돌봄이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황까지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를 보낼 주거 환경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은퇴 자금인데요. 내가 일부 가지고 있는 노후 자금으로 집을 구하는데 모두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노후를 좋은 집에서 보내는 것도 좋지만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은퇴 자금을 집에 전부 투자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서울에 집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 현재 있는 집을 팔고 경기도나 강원도로 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30년에서 2050년까지 대한민국 인구를 예측해보면 인구는 점점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인구 소멸 지역, 즉 인구가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는 지역이 남쪽 지역부터 서서히 늘어나게 되며 결국 사람들은 병원이나 모든 인프라가 다 있는 도시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비싸도 수도권을 벗어나기 힘들게 되죠. 이 때문에 나이가 들어 전원 생활을 즐기고 싶은 분들이나 수도권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서울을 떠날 때 반드시 전세를 주고 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지방으로 가면 다시 서울로 돌아오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원 생활을 즐기시더라도 서울에 있는 집을 매도하고 떠나기보다는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할 시기에 다시 큰 병원들이 많은 서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집은 꼭 남겨두시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은퇴하면 한적하게 전원 생활을 즐기며 시골에 가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살고 싶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시골에 있는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노후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한데요. 아파트와는 달리 전원 생활은 어쩔 수 없이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해야 합니다. 도시에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의 성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섞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병원 갈 일이 생겨도 노후의 전원 생활은 병원 접근성이 떨어져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나이라면 상관없지만 병원과 친해지는 나이에 병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원주택은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 무엇인가 고장이 나면 일일이 알아보고 고쳐야 하니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전원 생활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황금성입니다. 아파트는 누구나 선호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매매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지만 전원주택의 경우 조건에 맞는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원 생활을 하다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아 집을 팔고 다시 서울로 가야겠다고 생각할 때는 힘들게 지은 집을 반값에 파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원 생활을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급매로 구매하는 것이 제일 좋으며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 지자체에서 귀농 귀촌을 장려하기 위해 집을 지어놓고 1년씩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알아보시고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보신 후 결정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무조건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시골에는 빈 집도 많기 때문에 그런 집에 전세나 월세로 살아보시면서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보고 농사도 지어보고 시골에서 사는 것이 1년 내내 좋은지도 경험해보고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은퇴를 했다는 이야기는 건강을 자신할 수 없는 나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갑작스런 상황에서 건강 문제 때문에 또는 자녀들 문제 때문에 긴급히 돈을 필요로 할 때 노후 자금을 모두 주택자금으로 써버린다면 그 다음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자금을 한번 계산해보고 거기에 맞는 현금 흐름을 충분히 확보하고 난 후 남은 범위 내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집은 정신과 육체가 쉴 수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은퇴를 하고 노년이 될수록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안정된 주거 환경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은 시절의 거주지는 직장과 아이들 학교로 가는 교통이 편리한지 쇼핑센터나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는지가 주요 선택 조건이었고 아울러 재산으로서 투자 가치를 갖추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했습니다.
최상의 주거 환경에서 살기보다 불편도 감수하고 은행 빚을 갚으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년에 이르러 주택담보대출의 제약에서 벗어나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만 있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던 관행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 재산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나에게 가장 평온한 주거 환경을 찾아서 노후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과학자 정재승은 나는 어떤 공간에서 행복하고 창의적이 되며 위안을 받는지 생각해보라. 역세권이나 학군, 투자 가치만으로 집과 건물을 바라보지 말고 공간 속에 놓인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라며 신경건축학적으로 집이라는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집값이 천정을 모르고 상승할 때 도심지에 보유한 아파트를 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은 나이에 맞게 관리하기 딱 좋은 곳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자산으로 관리해왔던 집을 정리하여 노년의 신체와 활동 반경에 맞는 작은 집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심플한 삶의 열풍을 일으킨 프랑스 작가 도미니크 로로는 행복은 살고 있는 공간의 넓이에 달려있지 않으며 집은 작을수록 노인에게 더 적합하다라고 작은 집을 예찬했습니다. 이상으로 노후의 주거지를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의 삶은 주위에 어떤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생활 라이프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해 주거지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노후에 어떤 집에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주택의 유형만이 아니라 애초부터 어디서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하는 관점도 노후 생활을 충실히 보내기 위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디에 살 것인가, 누구와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과연 나의 노후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생의 마지막 집으로 무엇이 좋을지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돈은 줄고 소비는 줄여야 한다는 말, 머리로는 알면서도 정작 카드 명세서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안 썼는데, 별거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빠져나갔지? 사실 노후의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의식 중에 반복하고 있는 소비 패턴이 당신의 노후를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할 9가지 소비는 6070세대, 즉 소비를 줄여야 할 시기에 오히려 집착하고 있는 지출 항목들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 9가지가 들어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명절 선물, 체면이라는 이름의 낭비. 나이 들수록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명절이 되면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비싼 한우 세트, 과일 상자, 건강식품을 고릅니다. 그래도 어른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며느리 친정에도 뭔가 보내야지. 하지만 체면은 지갑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체면을 지킬수록 약값을 미루고 전기요금을 걱정하는 현실이 찾아옵니다. 체면은 빚내서 유지할 게 아닙니다.
체면은 내 형편에 맞게 절제하는 어른에게서 납니다. 진짜 품위는 덜 써도 존중받는 사람이 될 때 생깁니다. 두 번째, 여행, 탈출인가, 회복인가. 이 나이에 언제 또 가보겠어. 이 말 한마디에 항공권을 결제하고 내 인생인데 한 번쯤은 하며 여행 패키지를 끊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갔다 오면 끝입니다. 추억은 남을지 몰라도 카드값은 더 오래 남습니다. 게다가 여행은 습관이 되면 중독됩니다. 또 가야겠다. 안 가면 허전해. 문제는 여행이 회복이 아닌 회피가 되는 순간부터 노후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지속 가능한 삶은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가도 되는 타이밍에 가는 여행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옷. 과거의 멋이 현재의 짐이 될 때. 나도 이 정도는 입어야지. 할머니라고 아무 옷이나 입나. 나이 들어도 멋지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 하지만 옷장이 가득 차 있고 입는 옷은 늘 똑같은데도 또 다시 신상을 고르고 있다면 그건 멋이 아니라 불안을 지우기 위한 소비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멋은 비싼 옷이 아니라 단정함에서 시작됩니다. 꾸준히 다림질된 셔츠, 잘 맞는 슬랙스, 깔끔한 운동화. 그것이면 됩니다. 진짜 품위는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책임지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 커피. 하루 한 잔은 괜찮을까? 퇴직 후 할 일 없는 하루의 시작은 늘 커피 한 잔으로 열립니다. 집에 커피 믹스가 있어도 굳이 테이크아웃 한 잔을 사야 하루가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루 4,000원. 한 달이면 12만 원. 1년이면 144만 원입니다. 그거 아껴서 얼마나 모으겠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매달 반복되는 작은 구멍이 노후 재정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여유는 커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일상 속에서 길러야 할 감정입니다. 돈 들여 위로받는 습관은 결국 더 큰 허기를 남깁니다. 다섯 번째, 택시. 편함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근력. 한 정거장 거리도 걷기 싫어집니다. 힘들잖아. 택시 타면 편하지. 그런데 이상하게 이 편함은 갈수록 더 많은 불편함을 부릅니다. 걷는 횟수가 줄어들수록 무릎은 더 약해지고 심장은 더 나빠집니다. 택시비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움직이지 않는 대가로 찾아오는 병원비는 그보다 훨씬 비쌉니다. 노후의 편안함은 무조건적인 편리함이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손주를 위한 지출. 사랑이라는 착각. 손주가 온다 하면 마트부터 갑니다. 과자, 장난감, 옷, 용돈까지. 그래도 할머니인데 뭐라도 해줘야지. 그렇게 매달 10에서 20만 원씩 쓰면서도 정작 자신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그런데 손주는 과자나 돈보단 할머니가 해준 이야기와 밥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사랑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함께 눈을 맞추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지갑이 아니라 마음으로 손주를 대하세요. 일곱 번째, 경조사비. 관계라는 이름의 강요. 친구 아들 결혼이라는데 다들
다들 10만 원 낸다더라. 나만 5만 원 하면 이상하게 보이겠지. 경조사비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신의 형편과 마음입니다. 남들이 10만 원 낸다고 나도 무리해서 맞추다 보면 정작 당신 자녀의 결혼식엔 통장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투자가 아닙니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고 절제 있게 써야 할 지출입니다. 8번째, 건강식품. 건강은 사는 게 아니다. 이거 먹으면 혈압 내려간대요. 간에 좋다니까 한번 먹어보려고요. TV, 유튜브, 카톡, 곳곳에서 들려오는 기적의 약들. 하지만 정작 병원에서는 별 효과 없습니다 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건강은 한 알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식사,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라는 기본에서 회복됩니다. 믿음으로 삼킨 알약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건강은 소비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9번째, 자동차. 탈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있는가. 차가 있어야 어딜 가든 편하지. 이 나이에 버스 타기엔 좀. 차는 편리하지만 주유비, 보험료, 정기검사, 수리비, 주차비, 감가까지 계속해서 돈을 잡아먹습니다. 특히 쓰지 않으면서도 가지고만 있는 차는 가장 비싼 소비입니다. 탈 일이 없다면 차를 유지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진짜 자유는 가지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깁니다. 사람은 더 가지는 싸움에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덜 가지는데도 괜찮아지는 싸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이 들면 소박하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진짜 소박함은 절제가 생활이 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삶이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당신의 소비 습관은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마주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덜어낼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벌 수 없다면 덜 쓰는 것이 지혜입니다. 덜 쓰는 삶이 결국 더 오래, 더 평온하게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박종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몇 년 동안은 어떻게든 자립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투자 실패와 과도한 지출로 인해 점점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서 그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결국 그는 큰 결심을 하고 자식들에게 돈을 부탁하기로 합니다. 그날 오후 종수 할아버지는 가장 큰 아들인 영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오가던 집이었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영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종수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대접받으며 그는 몇 번이나 입을 때려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결국 마음을 굳게 먹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야, 아버지가 정말 미안한데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해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영수는 순간 당황한 듯 멈칫했습니다.
그는 이미 가정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아이들의 교육비와 각종 생활비로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아버지 얼마나 필요하세요? 종수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구나. 급한 건 다 해결하고 나면 갚을 수 있을 거야.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 달은 좀 빠듯하긴 한데 어떻게든 해볼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종수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린다는 것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는 눈물로 젖은 베개를 끌어안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딸 영희에게도 같은 부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딸의 집에 방문하여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아빠가 정말 미안한데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말이다.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영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영희야. 아빠가 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단다. 이번 달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물론이에요, 아빠.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종수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얼굴을 보며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고 그는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음을 후회하며 자책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때마다 그는 더욱 비참해졌고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서글펐습니다. 이렇게 박종수 할아버지는 말년에 자식들에게 돈을 부탁하며 비참한 나날을 보냈고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끼며 자신의 실수로 인해 가족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종수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린 이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많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많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몇 가지 지출은 그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었습니다. 첫째로, 종수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는 술을 좋아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가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는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쓴 돈이 한 달, 한 해를 넘어가며 상당한 금액이 되었음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후회했습니다. 둘째로, 종수 할아버지는 무리한 모임과 회식에 큰 돈을 썼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나 회식이 있을 때마다 그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산을 하곤 했습니다. 후배들과 동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갑을 열며 후배들에게 인심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로 인해 쌓인 비용은 그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종수 할아버지는 가족 여행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는 가족들과의 추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해외여행도 여러 번 다녀왔고 국내에서도 좋은 숙소와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썼습니다. 물론 가족들과의 추억은 소중하지만 그로 인해 재정적 여유가 사라진 것을 후회했습니다. 넷째로 그는 고급 소비품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시계, 최신 전자기기 등을 사면서 그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느꼈지만 나중에 그것들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명품 소비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로 인해 큰 금액이 낭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수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과도한 지원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할 때, 집을 장만할 때, 심지어 손자들의 교육비까지 그는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자식들을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렇게 종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재정 관리를 했어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0대, 60대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밖에 나가면 다 돈인데 그렇다고 안방에서 맨날 넷플릭스 보면서 집밥만 먹을 순 없고 고물가 고금리 쓰나미가 몰아치면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 생활비가 무섭게 오르는 상황에서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충분할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60세가 되면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가계 손익 구조는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고물가 장기화가 더해지면서 고령 세대의 살림살이는 예전보다 더 팍팍해졌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생애주기 적자 추이를 봐도 61세에 시작된 적자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늙어서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50대부터 돈 씀씀이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노후 전문가들은 자산이 많지 않아도 평소 작은 노력에 따라 노후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 30대 때 실패하면 벗어날 수 있는 기간이 길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50대가 넘으면 장기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50대가 지나면 정년 퇴직이 가까워집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는 기간도 짧습니다. 요즘에는 수명이 늘어나 정년 후에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여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고용되어 일한다고 해도 수입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돈 씀씀이에 실패할 경우 일을 만회할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습니다. 50대가 되면 직장에서 위치도 가장 정점에 있고 수입도 많습니다. 은퇴를 하면 상당한 퇴직금도 목돈으로 수정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살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해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수중에 있는 돈을 굴리고 싶어집니다. 이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돈 관리를 전문가에게 그냥 미루는 것입니다. 퇴직한 지 얼마 안 되는 60대 지인 중 퇴직금 등으로 수중에 1억 5천만 원의 자금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3곳에 분산 투자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자가 낮아 자금을 굴려볼까 고민하던 차의 은행 직원이 이율이 높고 6개월 단위로 단기 투자할 수 있는 독일 국채 상품 DLF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DLF란 말은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투자 상품이지만 은행 직원이 하도 안전하고 이율도 높다고 투자를 권유하기에 다른 은행에 넣어둔 자금까지 끌어와 몽땅 투자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인은 걱정이 되어 은행 직원에게 괜찮겠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걱정 마시라,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상품 설명서에는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빼곡하게 적힌 설명서를 모두 꼼꼼하게 읽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이니 믿고 투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제 지인은 결국 투자 실패로 원금의 60%를 잃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 금리 연계 DLF 등에 투자한 사람 중에는 이처럼 은행 직원이 전액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고 하소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생소한 투자 상품에 투자한 사람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45.7%에 달했습니다. 이 자금 상당 부분은 노후 자금인 것이죠. 각 연령대 중에서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연령층이 50대, 60대지만 돈에 대한 불안은 가장 큽니다.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돈을 굴리려는 욕망이 강합니다. 문제는 금융회사들도 이들의 심리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금은 많은데 돈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50대, 60대는 금융회사로서는 최고의 타겟입니다. 월스트리트 주식 전문 트레이더 출신이 고객의 요트는 어디 있는가? 라는 금융 전문가들을 비판하며 낸 책이 있습니다. 은행원, 증권사 직원, 자산운용사 직원들이 고객의 돈을 맡아 운용수수료를 높여 인센티브를 받아서 요트를 살 정도로 부자가 되지만 정작 고객들은 돈을 불리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금융회사는 수수료로 먹고 삽니다. 저위험 상품은 수수료가 높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은 위험 상품을 누군가에게 팔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타겟이 5, 60대 투자가입니다. 물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된 전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영업맨들이 수수료가 높은 고위험 상품을 팔면서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성을 대충 얼버무립니다. 대신 높은 수익에 대한 기대감만 부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50대, 60대 투자가들은 섣불리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가 되면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 투자하고 싶으면 자신이 직접 공부해서 전체 자금의 30% 내에서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내 돈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믿고 맡길 만한 전문가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결국 화를 부릅니다. 두 번째, 큰 돈보다는 작은 돈에 신경 쓴 것입니다. 퇴직, 은퇴 후 한 푼 더 아껴 쓰려고 더욱더 작은 돈까지 신경 쓰실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콩나물 사려는데 조그만 돈 아끼려 깎고 은행 수수료 절약 등에 신경 쓰면서 정작 큰 돈 지출에는 덜 고심한다고 합니다. 우유를 사는데 이 슈퍼에는 2,500원이고 조금 먼 대형마트는 2,000원이라면 대형마트까지 가서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런데 정작 자녀 혼수품 장만 시, 전자제품 구입 시 30에서 40만 원은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충분히 더 싸게 살 수 있음에도 굳이 여러 곳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비교 없이 그냥 백화점이 낫겠지 하고 구입들 하십니다. 또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시 집을 사고 파는 시기와 거래 대상에 따라 수천만 원 더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문제도 그렇지요. 수수료 절약 묘법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보통 사람들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액수 단위 거래가 익숙치 않고 집 관련 정보 수집을 번거롭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나가는 큰 돈을 아끼지 못한다면 그간 작은 돈을 여러 번 아꼈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절약 습관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푼돈보다 목돈 나갈 때 줄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50대, 60대에는 자신에 대한 합리화 사치를 조심해야 합니다. 3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를 하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고생했던 자신을 위로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아무짝에도 필요 없지만 그동안 갖고 싶었던 외제차에 수천만 원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 뭐 있냐는 기분에 1,000만 원이 넘는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여유가 되면 좋겠지만 노후 자금 걱정을 하면서도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퇴직금을 전제로 한 자산에 대한 사치는 노후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노후에는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그중 대부분이 의료비입니다. 평생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70대 이후에 쓰게 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이 일하여 번 급여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소중한 퇴직금을 함부로 낭비하면 노후 생활을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네 번째, 60대부터는 가계를 무조건 슬림화해야 합니다. 퇴직, 은퇴 전이라면 지출은 반드시 수입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퇴직 은퇴 후에는 소득 내 지출 원칙으로 은퇴 전 소득의 50% 내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현역 때처럼 돈을 지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좀처럼 전에 비해 소비가 줄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금 등 쌓아놓은 목돈이 푹푹 줄어드는데도 말입니다. 미래 소득을 과하게 당겼으면 미래가 불안해진다는 점을 꼭 염두해 주셔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씀씀이도 함께 줄여야 합니다. 당연한 논리이고 실천이 어려울 것 같지 않지만 은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은퇴 생활 초기에는 취미와 여가 활동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씀씀이를 줄이는데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덜 쓰고 불편하게 살면서 씀씀이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생활비를 계산해보고 더 적은 예산으로 미리 생활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50대, 60대 때 자산운용에 실패해서 70대에 파산하게 되면 자식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로또를 사는 것입니다.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로또를 사지 않으면 대박의 기회조차 노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당첨을 바라고 로또를 사는 것은 끊임없는 희망 고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로또 사는데 드는 돈이 크지 않다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작은 돈도 모으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뱅크레이트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한 달에 평균 86,000원을 로또 사는데 썼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로또 사는데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돈만 1년간 모아도 약 100만 원입니다. 자잘한 소비 습관이 계속된다면 이게 죽어서 내 관 속에 넣어갈 수 있는 물건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구매욕이일 때 이 말을 자문해 보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례로 근사해 보이는 옷을 봤을 때 예전에는 강림한 지름신을 영접부터 하고 봤다면 지금은 입을 옷은 이미 충분히 있고 더 필요한 옷은 이제 수의안 버리면 족하지 않은가. 죽어서 관 속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내 몸뚱아리 하나와 수의 한 벌뿐인데 더 이상의 옷이 대체 무슨 필요가 있지?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어 불필요한 씀씀이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루 최소 3시간씩 걷기를 일상화하다 보니 골프와 자동차도 필요 없어 처분하게 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칠애나 허세 따위는 아무 부질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젠 그저 좋은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 여겨집니다. 이어 노후 준비를 위해 꼭 명심해야 할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신을 분석해야 합니다. 은퇴 시기를 냉정히 돌아보세요. 이후 자신이 원하는 한 달 생활비 목표치를 정한 뒤 어떻게 목표 소득을 벌지를 구체화합니다. 현재 저축은 얼마나 했는지, 자산 중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함께 살펴보세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수령액도 점검하고 늦어도 55세 전에 재무설계 등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신만의 최저 생활비를 찾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1만 2천 명을 조사한 결과 고령 부부 노후 생활비로 필요한 돈은 월 평균 220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하지만 주거가 해결되면 이보다 적은 액수로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지출에서 저축액, 자녀 교육비, 아파트 관리비 등의 금액을 빼면 생활비가 의외로 낮아집니다. 퇴직 2, 3년 전부터 노후에 필요 없는 부분을 줄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웃 주민 80세 할아버지도 작은 집으로 옮겨가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되자 약 32평의 아파트를 청소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의 10평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오히려 공기도 맑고 여유자금도 생겨 삶이 나아졌다며 만족하셨습니다. 현재 노인층은 자식과 같이 은퇴하는 세대라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어느 할머니의 경우 은퇴 후 아들에게 생활비 5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들이 55세를 넘겨 은퇴하면서 용돈이 끊겼습니다. 또한 곧 은퇴를 앞둔 50대 후반의 직장인들도 은퇴 전 아들 결혼 자금을 준비하려 했지만 그러다간 은퇴 후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 줄어든다는 진단을 받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내 노후가 어려워져 생활비를 받는 것이 자식에게 더 부담을 준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입이 있는 일이든 취미든 사회공헌이든 평생 현역으로 살아갈 마음가짐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고 의향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일을 한다면 많든 적든 수입이 따릅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대치에 맞춰 일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좀 더 나이가 들어도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직업재능운영센터와 같은 곳에서 장애인들의 훈련보조, 장애인 이동지원 및 산책지원,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하게 건널목 건너기 지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에서의 노노케어 활동 등
얼마든지 주위에 도움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챙길 수 있고 푼돈일 수는 있어도 최소한의 용돈도 벌 수 있습니다. 농부가 추수한 후 이삭을 챙기듯 이삭 줍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이야말로 노후 재무 설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돈보다는 시간이 여유로운 편입니다. 남는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평생학습의 자세를 갖는다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해 투병 생활을 이어간다거나 고액의 병원비를 써야 할 상황이 온다면 노후 파산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인생이 유한한 만큼 살아가며 소비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노후 설계 관점에서 보면 필요한 만큼 노후 생활비를 만들 수 있다면 이미 충분히 부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부여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육신보다 정신이, 정신보다 영혼이 부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부자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잘 나가던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직장 생활할 때 몸에 밴 씀씀이가 있기 때문에 은퇴 이후 일정 수준 이상 생활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 자칫 장수의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가 2002년에 발표한 행복 공식에 따르면 행복도를 높이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가족, 친구, 대인관계, 취미생활, 운동과 휴식 등 일상에 관한 것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돈의 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 자금 모으기에 급급하다. 어느 날 덜컥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그 상실감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예전에 이어령 박사가 회고했던 내용이 기억납니다. 사회에서의 화려한 출세로 존경은 받았지만 사랑은 받지 못했다고. 노후의 돈에 얽매이기보다는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노후 설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기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